네, 안녕하세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테크라이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급성장하는 서비스 로봇의 시장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효섭 이사님, 우아한 형제들 김효섭 이사님, 그리고 베어로봇에서 하정우 대표님, 그다음에 AI 로봇 사업단장 KT의 이상우 사업단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번 올해 1월에 미국에서 열린 세스, LA 열린 세스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스에서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의 비전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시장에 마치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고 어떤 소비자의 선택폭이 굉장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 의한 서비스를 많이 원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서비스 로봇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담 형식으로 지금 서비스 로봇 시장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어떤 AI와 관련해서 어떤 응용점이 있는가를 좀 토론해 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40분부터는 여러분의 이제 Q&A 질문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팅창과 Q&A 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라이브 톡은 매월 가장 어드밴스된 이슈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 구독을 해주시고 이메일 등록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와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은 첫 번째 김효섭 이사님부터 가장 자신의 업체가 하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이고 서비스 로봇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자기소개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현재 로봇 배달 서비스실을 맡고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2018년도부터 어떤 배달 로봇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때부터 저희가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물론 서빙 로봇 했지만 지금 현재 서빙 로봇 제가 맡고 있지 않고 저는 현재 실내에서 실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화까지 배달하는 실내 배달 로봇과 그리고 실외에서부터 아파트에서 실내에서 실내까지 배달하는 배달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달 수요가 많다 보니까 도와서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배달할 수 있게 만들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좀 이런 자율주행 기술 쪽에 현재는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하정우 대표님, 자기소개와 업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어로보틱스 이제 창업자 하정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2017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서빙 로봇을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다가 식당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식당 일이 힘든 것을 보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여기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품을 고안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5년 정도 되었고 이제 한미일 3개국에 이제 수천 대 로봇들이 지금 현재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 KT에서는 지금 어떻게 서비스 로봇을 진행하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로봇사업단의 이상호입니다. 지금 앞서 하정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는 로봇 사업을 이제 제조업체 영역보다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봇을 국내에 판매하고 또 유지 보수하고 또 플랫폼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서빙 로봇 관련해서는 저희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님하고 긴밀히 사업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케어 로봇이나 실외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또 각자 다른 제조사와 함께 시장을 넓혀가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로봇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고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 계신 분들은 TV 광고 여러 번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빙 로봇, 그다음에 호텔 로봇, 최근에는 이제 케어 로봇으로 해서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뭐 이번에 KT가 그 MWC 그 바르셀로나 전시회에서 그 AI 방역 로봇을 선보였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역 로봇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로봇 케어용 로봇 말씀하셨는데 케어용 로봇이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쯤 본격화될까요? 네, 먼저 방역 로봇부터 말씀드리면 방역 로봇도 저희가 이제 베어 로보틱스하고 같이 지금 개발을 한 거고 제조는 다 베어 로보틱스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방역 로봇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중국 업체들이나 해외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방역 로봇을 출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장을 한번 태핑을 해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의 방역 형태로는 시장을 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공존하면서 최소한 또는 기본적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봇의 수요는 저희가 작년에 사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어 로보틱스하고 지금 공동 개발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방역 로봇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 우리가 과거 메르스, 사스 또 코로나 향후에도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로봇을 활용한 또 이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방역에 대한 로봇은 분명히 시장 확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방역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케어 로봇은 저희도 이제 작년에 한번 시범 서비스 특히 이제 B2G 주로 정부 지원금 사업을 통해서 한번 독거노인 쪽에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봤던 반면 또 보완해야 할 기능도 많다는 점을 좀 확인했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음성 인식률이나 특히 이제 독거노인분들은 또 발음이 부족하거나 또 사투리에 대한 영향이 많아서 음성 인식률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 또 아무래도 시니어에 맞는 좀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시장을 봤고요. 올해는 로봇 부분을 떠나서 단순히 이제 뭐 단말 차원에 떠나서 시니어 케어 플랫폼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시장에서 독거노인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그 독거노인 수가 40만 명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독거노인 40만 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고도화되면 이제 일반적인 B2C 중산층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또 별도의 케어 서비스를 탑재한 케어 로봇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케어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은 그쪽 언어 방식도 좀 데이터베이스로 좀 AI를 학습을 해서 실용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수출할 때 뭐 표준화 니즈를 충족해야 되는 그런 걸림돌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 네, 케어 로봇에서는 아직 뭐 인증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이 모빌리티 기능이 없고 단순히 약간의 모션 기능이 추가된 기능이라서 아주 수출하기에는 큰 디바이스적인 인증이나 프로토콜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어 이외에 이제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언어 AI 음성 인식에 대한 범위가 랭귀지 범위가 넓혀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KT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제공해주는 음성인식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 협력 파트너사와 미국 영어 음성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사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로봇에도 역시 음성 명령 인식, 그다음에 언어 방식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게 사전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참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통신사가 이제 로봇 쪽에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수익 모델이 무엇인가에
살짝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약간 롱텀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상훈 담당님께서 간단하게라도 조금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익 모델은 저희가 제조사의 로봇을 사서 일반 고객들한테 리스나 렌탈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 로봇 시장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도 초기이다 보니까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KT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 모델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 관제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빙 로봇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님이랑 김일선 이사님 다양한 음원들을 지금 서비스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KT 지니뮤직 앱을 통해서 일반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해드린다거나 음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자동차 렌트 비즈니스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인 렌트 비용 이외에 정비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추가 수익 모델을 지금 지불하는 형태가 된 것처럼 궁극적으로 서비스 로봇이 많이 깔리고 제조 생태계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이제 KT 그 AI 로봇 사업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비스 로봇의 범위 굉장히 넓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앞으로 뭐 농업용이라든지 그런 쪽도 계속 개발하실 예정이신 거죠? 아직 농업용이나 기본 타 영역으로의 좀 확장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F&B 또 딜리버리 로봇 관련해서는 시장 확대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그 배달 영역 부분하고 케어 로봇 영역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네.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 지금 그럼 하정우 대표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그 지금 베어로보틱스가 개발했던 그 서빙 로봇 서비라고 하는 로봇이 그 예. 전미 레스토랑 쇼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런 배경이 혹시 그 미국의 인플레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인력 부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니즈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예, 예. 근데 저희가 그 미 외식업 협회에서 처음에 이제 이름이 알려진 거는 2018년이었거든요. 음, 그때는 이제 코비드 전이었고, 그때 이제 협회에서 저희 식당에서 로봇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시카고에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서 보고는 완전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키노트 발표하고 부스를 줄 테니까 와서 전시를 해라.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게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CS 같이 굉장히 규모가 큰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그 행사장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진짜 대형 그 플랜카드에 이제 뭐 퓨처 오브 레스토랑 하고 우리 로봇 사진짝 있고 제가 키노트 하는데 그때 거의 한 2, 3천 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미국의 주요 고객들 또 전 세계 다른 뭐 파트너십,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뱅크하고도 파트너십 인연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그 큰 토픽 중에 하나가 인력난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게 코비드 전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외식 시장에서는 항상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팬데믹 이후에 어떤 갑자기 특수라기보다는 그냥 이 산업에 그냥 내재돼 있는 어떤 그 노동의 문제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술과 로봇, 인공지능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하정우 대표님께서 지금 가장 또 특징이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직접 몇 년, 수년째 좀 활동하고 계신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 로봇 시장과 그 예,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이 조금 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꼭 서빙 로봇 시장뿐 아니라 음, 다른 어떤 서비스 로봇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중국이 경쟁하고 일본이 있고 한국은 의외로 이제 내수 시장이 잡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한 발 좀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이 보통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든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으니까 어떤 해외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첨단 로봇 제품들이 한국에 도입이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이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고객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지불하려고 이제 하고 한국 고객들은 좀 보통 일단 좀 먼저 좀 공짜로 이렇게 좀 테스트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막 당장 로봇이 필요해요. 오늘 내일 중으로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보면 이제 좀 파트너십 통해서 좀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같이 이제 제품 설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칠리스라는 식당 체인에 이제 거기가 한 지점이 한 1000개쯤 되는데 이제 거의 한 100군데 정도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가는 거에 제가 거기 본사 출근을 거의 하면서 거기 임원분들, 대표, 뭐 이사회분들까지 다 데모 보여드리고 매장 가서 그냥 꼼꼼히 그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직원들 어떻게 교육할 건가부터 뭐 로봇의 감성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부터 아주 이게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제 제품을 같이 발전을 시켰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데도 이제 개발한 거 덕분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이제 런칭하고 그러는데 좀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네. 그 똑같은 제품, 똑같은 음식을 날라주더라도 어떤 서버, 인간 서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highly sophisticated, 굉장히 뭔가 멋진 로봇이 딱 갖다 주면은 어떻게 레스토랑 방문하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호응이 되게 좋은가 보죠? 어떻게 나오나요? 예, 근데 저희의 목적은 어떤 전 세계 식당을 로보틱 식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음. 거기서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하루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서버들의 하루 걷는 거리가 한 8km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풀타임으로 매일 8km씩 걷는데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걷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로봇이 절대로 한 사람을 대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때 재밌는 게 이제 서버들이 이제 써보면 처음에는 이게 내 잡을 없애려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써보면 자기만큼 똑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그때는 이게 실제로 내 걸음걸이를 줄여주고 내가 하루 끝나면 덜 힘들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음. 아, 네, 그런 관계가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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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비스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도 뭐 지금 서비스 시장에 종사하는 어떤 인력들과의 어떤 갈등 요소보다는 같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지 훨씬 큰 상황이고. 훨씬 크죠. 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인력 부족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공간을 이제 로봇이 채워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시를 100번 날라야 되는데 3명이 해야 될 거를 1명이 안 나오면은 2명이 그걸 해야 되니까 일이 확 늘어나잖아요. 인력 부족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육체 노동이 계속 피로도가 쌓이고 더 일하기가 싫어지는 건데 그 중간을 로봇이 딱 메꿔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그 업무 퍼포먼스가 훨씬 느는 거고 그럼 오히려 더 접객을 잘할 수 있잖아요. 사실 허스피탈리티의 아, 네. 핵심은 서빙을 하는 건데 서빙하는 데도 시간을 쓰고 막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훨씬 더 그 어떤 산업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들한테 한마디 뭐 더 필요한 게 없냐고 더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길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베어로보틱스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비슷한 업체도 있을 건데 네. 어떻게 베어로보틱스가 그런 글로벌 서비스 로봇 업체들과에서 경쟁에서 어떻게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혹시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엔지니어다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뭐가 더 낫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우위일까? 첫 번째는 이제 식당에 잘 맞는 어떤 그런 위생 규정에 맞게 생산을 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 NSF라고 그 미 위생국에서 주는 인증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어제 그 미국 외식협회 쇼에서 돌아왔거든요. 거기서 NSF 마크가 있는 로봇이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받았고 그 쇼에서도 저희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외식 업체들은 그거 없으면 이제 일단은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설계 면에서 이런 거
이런 뭐 플라스틱 소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잘 고심해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별성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이제 뭐 한국과 미국이 어떤 차이가 있냐 했는데 대체로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로봇에 눈이 달린 거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있어요. 한국은 좀 중간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 쪽은 눈에 대한 좀 거부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 제품을 봤을 때는 약간 저희는 계속 톤 다운해서 좀 중립적인 이런 디자인을 가려고 많이 했는데 어떤 디자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굉장히 디자인이 그 딱 우리 식당에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고요. 저희는 기술보다도 이렇게 음식을 강조하고 싶어서 거기다 이제 뭐 음식을 잘 보이게 쓰는 이런 조명이나 어떤 그런 배경 사운드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더니 확실히 외식업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더 어떻게 좀 프리미엄이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다른 글로벌 업체랑 달리 NSF 인증을 최초로 획득하셨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어떤 위생 안전 기준들에 미리 벌써 관심을 기울이셨군요. 네, 네, 그런 뭐 기술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근데 그런 게 하면 사실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뭐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하시고. 네, 뭐 지금 우리나라 분들도 미국 가셨을 때 그 이제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한국 로봇이면 굉장히 자부심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물류 배송 로봇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물류 배송 로봇이 지금 꽤 많이 그나마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물류 배송 이후의 것은 넥스트 라이징 온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세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김효섭 이사님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류 배송 로봇이 지금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서비스 로봇 시장을 볼 때 무엇이 가장 큰 넥스트 빅띵인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한번 네, 그 네.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물류 배송로 쪽 배달 로봇 쪽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도 이쪽 시장은 그렇게 많이 커져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일단 물류 배송 로봇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들 아니면 법적인 규제적인 문제를 풀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걸 보여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른 서비스 로봇 시장도 많이 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거 푸드테크, 특히 서빙 로봇도 있지만 또 식당 안에서의 어떤 자동화 때문에 요즘 뭐 조리 로봇이든 이런 많은 시도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로봇 특성상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대처하는 게 로봇에는 가장 잘 피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이제 지금은 서빙 로봇이 많이 보편화되고 시장이 확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뭐 조리나 이쪽 시장도 많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소거돼 있습니다. 네. 마이크. 네. 네네. 아직 김혜수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물류 배송 로봇 시장이 일단 제일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IFR 데이터를 조금 뜯어보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공장 내에서 쓰이는 AGV나 EMR 로봇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쪽 시장은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이커머스들 업체의 성장 때문에 급속도로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물류 로봇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배송 로봇, 우리 서빙 로봇, 뭐 호텔 로봇 등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은 뭐 계속 성장은 더 할 거라고 지금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외 로봇 시장을 본다면 KT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서비스 로봇의 궁극의 그 타겟 도메인은 어디냐라고 보면 다 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홈 쪽에서는 그럼 로봇이 어떤 형태의 폼팩터를 가져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글로벌 업체들뿐만 아니라 뭐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 아직 답을 만들어내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홈에 보면 이제 스피커 시장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디스플레이 타입의 스피커, AI 스피커나 DP형, 디스플레이형 스피커 시장으로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CES에서 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또 컴패니언 로봇으로 해서 집안 돌아다니면서 뭔가 사람의 도와주는 역할로 하는데 아직 홈 쪽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는 많은 업체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 어떤 기능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많이 쳐져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홈 쪽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토타입 개발이나 시범 서비스들이 한국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서비스 로봇의 타겟은 이제 홈이고 그 컴패니언 로봇들이 많이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정우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그 서비가 가정 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한국에서도 한국보다도 이제 그 미국에서는 집들이 크잖아요. 음, 집 안에서 나를 뭐 이렇게 물건을 날라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음, 그런 데서 있다 보면 이제 좀 집 안에서도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로봇들이 막 도입이 안 되느냐를 보면은 사실 지금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방역 로봇부터 보안 로봇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성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볼륨의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로봇이 한두 대 가지고 데모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렇게 보면은 막 당장 막 사업해서 뭐가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사업으로 엮는 것까지 또 이제 그 다음에 관문인데 또 그러려면은 이게 하드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볼륨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게 이제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어떤 뭐 로봇에 이런 뭐 사스도 없고 뭔가 이렇게 빌딩 블록들이 없다 보니까 로봇 회사들이 한 절반은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개발하는 데 돈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다 하드웨어 엔지니어에다가 인공지능 엔지니어에다가 펌웨어에다가 뭐 기구에다가 이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다 도입을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양산으로 넘어가면은 또 거기에 이제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부터 해서 그 이제 뭐 공장 계약도 해야 되고 이게 또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죠. 환율부터 그 뭐 물류, 무역 그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부터 그러니까 대단히 투자를 해야지만 어떤 로봇을 생산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볼륨을 가져오느냐.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받고도 거기까지 못 넘어가서 망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형 투자를 받고도 의외로 그 모든 분야를 잘 한 회사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약간 이런 로보틱 플랫폼도 나오고 어떤 그런 부품에 대한 어떤 규격화나 이런 그 로봇 산업의 어떤 이런 생태계들이 점점 조성이 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게 점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향후 한 5년 내로는 현재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돼서 다양한 제품군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하정우 대표님 너무 그 좋은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R&D뿐만 아니라 그 프로덕션과 서플라이 체인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을 만큼 니즈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됐을 때 서비스 로봇이 도메인이 하나씩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조금 이제 다시 로컬로 돌아가서 그 김효섭 이사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배달의 민족의 자율주행 로봇 그 서비스 이름이 딜리타워라고 하죠. 짧게는 딜리라고 하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냥 식당 내가 아니라 주문을 하면은 식당 밖을 나가서 횡단보도 건너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현관까지 배달해 준다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기술적으로 구현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거고 우리나라 또 길도 좁고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로봇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그게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엘리베이터는 보통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하고 저희 로봇하고 이제 무선 통신으로 엘리베이터를 문을 연다든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로봇이 엘리베이터 타는 건 그래도 저희도 좀 오랫동안 이미 서비스도 많이 했고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 로봇은 뭐 엘리베이터가 보통 건물 내 뭐 짝수층만 가거나 호수층만 가거나 아니면 고층 저층으로 갈 때도 로봇이 그거를 이제 몇 층에 가는지에 따라서 분별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빨리 오는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됐는데 가장 좀 어려운 부분들 아마 사람들과 같이 탈 때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지금 뭐 저희는 영등포에 있는 작년에도 포레나 아파트에서도 사람과 함께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화까지 배달했던 경험도 있고요. 지금 뭐 저희 회사 본사라든지 이런 건물에서 로봇이 사람과 함께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 밖에 실외에도 저희 로봇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뭐 로봇이 잘 다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2008년, 저희가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광교에 있는 엘리웨이라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실외에서 실내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한 1년 6개월 한 이상 정도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중지했던 적은 딱 하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2020년 아마 겨울에 눈 엄청 많이 와가지고 차도 아마 못 다닐 때 그때 하루 빼고는 저희가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나 아니면 눈이 많이 올 때도 어느 정도 올 때는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 환경에서도 일단 로봇은 잘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 가끔씩 그 배달에 보면은 댓글에 사람들이 이제 비 올 때 네, 밤에 그 배달원들 힘드니까 배달시키지 말아라 뭐 네, 네. 이런 댓글도 달고 그러는데 그 딜리를 시키면은 그런 뭐 어떤 양심에 찔리는 뭐 네, 약간 네. 뭐 부담은 없는 거였네요. 네. 그죠? 오히려 이제 소비자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게 비가 많이 오구나. 왜냐하면 날씨가 악화되는 상황에 밖에 나가기 힘드시니까 주문하시거든요. 근데 라이더분들 입장에서 솔직히 날씨가 악화된다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딜리가 대신 배달해 주게 되면 음, 아무래도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좀 덜 수 있고 또 라이더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상황을 피하실 수도 있어서 네, 그럴 때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 로봇이 등장하더라도 라이더들과 어떤 마켓을 나눠 가지는 그런 식의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네네. 협력하고 예, 네.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광교에 실제 로봇을 보셨다면 이 로봇이 라이더분들을 대처할 거라는 위협적인 생각은 아마 못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아직은. 그리고 이 로봇이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제약을 아직 좀 많이 받고 법에 대한 규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법적인 규제를 보면 로봇이 횡단보도나 아니면 공공도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임시로 허가받은 지역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더분들을 뭐 기술적으로 완전히 대처한다라는 건 아직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대신 라이더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구간의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라이더분들과 같이 협력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딜리가 실제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광범위하게 적용되려면 아직도 규제 장벽이 존재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그렇으니까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 혹시 이 업계에 계신 세 분 전문가께서 생각하실 때 그 당장 마주하는 기술적 장벽이나 돌파구 이외에도 시장을 뚫어야 될 때 시장에서 규제 장벽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라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김효섭 이사님부터 이렇게 쭉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로봇 배달, 실내 배달 로봇 쪽으로 좀 아무래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정부도 많이 풀어주려고 하고 계시고 여기 계신 이상호 단장님 쪽 KT하고도 여러 업체들이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지금 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저희 딜리가 뭐 공공도로나 횡단보도를 지금 현재 통보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는 현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을 현재는 차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 로봇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다니는데 혹시나 이 보도나 횡단보도로 달리다가 뭐 살짝 사람을 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현재 있는 법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차가 보도로 들어와서 사람을 친 경우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대 중과실 굉장히 리스크하게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이제 법적인 리스크들을 좀 안고 물론 규제 샌드박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좀 어떻게 기술적인 혁신들 일어나가면서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배달 로봇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횡단보도나 보도를 사람과 함께 같이 다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한 3km에서 4km 정도, 시속 한 3, 4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아직 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정우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야외 쪽은 확실히 좀 규제 같은 게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실내에서 특히 이제 한 공간에서 이제 움직이는 로봇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가 어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이제 저희 로봇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여러 층을 배달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들이 이게 표준화가 돼 있질 않아서 그러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하는 속도나 어떤 그 이제 로봇을 이제 설치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을 잘 풀어서 엘리베이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 확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방역용 로봇이라든지 배달용 로봇은 그렇게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차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사회적으로 편익도 주고 있는데 그거를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랑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그 규제로 인해서 산업 혁신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호 그 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지금 하정우 대표님 미국에 계시지만 미국의 규제 레벨에 비해서 한국 실외 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는 한국이 정말 극단적으로 좀 심한 케이스고요. 아까 김혜선 이사님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한국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자동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다 그 규제 안에 들어가고요. 그 규제 샌드박스로 정부 입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를 풀어나가고 시범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는 하시는데 너무 제한적이어서 막상 대규모 실증이나 레퍼런스 사례를 통해서 그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가 역량을 충분히 쌓고 또 계속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기술적인 레벨에서 이제 로봇에 대한 성능도 그에 따라서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 부분도 또 같이 존재하긴 합니다. 일례로 지금 아까 하정우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한국 시장에서 막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뭐 확장을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KT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봇 친화형 빌딩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별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엘리베이터 뭐 건물 내에 들어가 보시면 엘리베이터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보안 게이트 수차례 여러 가지 우리 회사 아이디 카드로 태깅을 해야만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호텔이든 오피스든 아파트든 이런 형태의 로봇가 시리스하게 다니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을 좀 정해가는 게 맞다. 지금은 아무 표준이 없기 때문에 로봇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가 다 이벨루에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 KT 그룹 내에 있는 부동산 자회사를 통해서 친환경 빌딩 기준을 타 건물에 확산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별도 검토를 하면서 시장 확대를 꾀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듣기로는 이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어떤 일정한 안전 표준이라든지 서비스 형태 표준화되면은 규제도 거기에 맞게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냐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로봇은 이제 8% 9%로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서비스 로봇을 좀 산업용 로봇과 좀 위험한 로봇과 좀 구분해서 보는 그런 식의 규제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혹시 뭐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나누는 게 새로운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지금 질문 들어온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것인데 최근 나온 신문 기사 중에 저가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로봇이 급증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간다 이런 식의 우려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많은 로봇 중에서 중국산 기업이 꽤 많다, 중국산 로봇이 꽤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인터뷰한 거라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 예, 그러셨군요. 네. 네, 보니까 그 뭐 저가 이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중국 로봇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많이 들어와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게 뭐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를 이제 제외하고는 이제 뭐 LG 클로이나 아니면 이제 또 스타트업들이 몇 개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중국 로봇들인데 제가 그 중국 로봇 회사 대표들도 이제 자주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하고 너네가 하드웨어만 안 돼 이런 거 했더니 다 안 된대요. 자기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 하고 있는 게 어떤 뭔가 그 정부 자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보조금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이미 약간 중미 분쟁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미국 내에서 중국 로봇은 어떤 큰 기업들은 거의 사용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성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데이터를 뭘 할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왜 이거를 이렇게 집착을 할까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좀 우려를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조사를 하던 이거 관련된 어떤 뭔가 좀 대안을 찾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호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산 로봇을 이용하면 그 데이터가 그 서비스 로봇과 이제 사용자 간의 대화 과정에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뭐 비주얼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국 서버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중국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데이터가 넘어가고 있는지도 아직은 뭐 오픈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만 추정하기로는 아까 하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지금 서빙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 식당 내나 호텔 같은 데서 취득한 영상 이미지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정부도 의미 있게 지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규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국내 규제 중에 하나가 그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 취득한 영상 이미지가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것조차 그걸 강하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영상 이미지 받아서 바로 이게 장애물이다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해서 주행의 회피 기능으로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미지 자체를 서버에 저장하는 거는 개인정보법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그 정부 쪽에서 세게 규제를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 중국 서빙 로봇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 어떤 우려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도 쉽게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치거나 뭐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역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실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그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네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 남은 메인 테마가 뭐냐면은 AI과 로봇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뭐 선택했던 질문도 있는데 그 서비스 로봇 생태계에서 이미 AI, 로봇, 그리고 전기차의 경계가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 만드시는 분들은 AI 잘해야 되고 AI 기업은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로봇을 내놓으려고 이런 식의 지금 단계에 와 있는데 그 AI 플러스 로봇, 서비스 로봇의 이제 세계가 열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조망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이사님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낀 거는 기존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류 로봇이나 많은 로봇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서비스 로봇이 각광받게 됐던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AI나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역량으로 기존에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서비스 로봇들이 더 가능하게 되면서 서비스 로봇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AI로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의 기술 소프트웨어 역량이 예전보다 많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로봇 시장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안에 또 여러 가지 뭐 딥러닝이나 아니면 뭐 인식 뭐 인지라든지 이런 기술을 위해서 여전히 AI 쪽 기술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로봇이라면 지금 현재는 AI나 아니면 자율주행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현재는 시장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은 로봇이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과 더 많은 효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하드웨어 위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높이려고 한다면 역시 소프트웨어 어떤 이제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그 서비스 로봇 시장이 확대됐던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AI나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있고요. 지금 혹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율주행 실외에서 실내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실외에서 실내까지 가는 환경을 저희가 다시 정의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우 대표님,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AI 플러스 로봇의 어떤 컨버전스가 아주 너무나 분명할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사실 어떤 문제를 이제 잘 고민해 보면 우리가 가능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푸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없을 시절에는 접시를 나를 때 사람이 나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럼 그냥 로봇이 날라주면은 사람이 굳이 나르지 않아도 되겠네. 하다 보니까 이제 서빙 로봇의 시장이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라는 산업으로 이제 커왔는데 여기에 자율주행이 더해진다면 굳이 오늘날의 모양의 자동차가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길에서 보면은 차들 대부분 한 명 타고 다니잖아요. 한 명, 두 명. 나머지는 빈 공간. 이렇게 굳이 공간을 낭비해야 되나?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면?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갔다가 또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 또 갑자기 두 명도 태울 수 있고 세 명도 태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명에 특화된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고 사람들이 그걸 안 탈까요? 경제적으로 더 싼데 안전하지 않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 가지 센서들과 안전장치와 내가 쉽게 뭐 음주를 하고도 그냥 쉽게 돌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된다 그러면은 현재 자동차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이제 모빌리티가 혁신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거기에 이제 기술 기반은 로봇이든 자율주행 자동차든 거기서 이제 컨버전하는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단장님께서는 보면 KT 자체가 이미 사업단 이름이 AI 로보틱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처음부터 아예 분리해서 보고 계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트렌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지금 크게 이제 AI하고 로봇 자체 뭐 융합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KTN 내에서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좀 진화를 로봇을 통해서 진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비전 AI, 그러니까 영상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든 지금의 현재 실내 주행이나 실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영상 이미지를 어떻게 고도화할 건지 또 실제 현장에서 로봇을 쓰기 쉬운 매핑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그 비전 AI 쪽에 지금 저희가 좀 개발을 국내 산학연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부분은 결국 이제 음성 AI입니다. 지금 로봇이 음성으로 서비스를 사람들이 하고 또 명령을 내리는 거가 아직은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KT나 네이버나 다 대부분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대용량 음성인식 언어 모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1, 2년 내에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오면 충분히 로봇과 같은 단말을 통해서 음성으로 이제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음성인식을 통해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업하고 있는 모 F&B 업체는 궁극적으로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고객에게 개인화된 메뉴를 추천하는 것까지 좀 보고 있을 정도로 향후에는 로봇이 어느 정도의 음성이나 영상에 대한 AI 단말 또 디바이스로 허브로 통해서
사람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좀 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요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AI 쪽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은 이제 하드웨어 로봇인데 그 음성 AI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지 만약에 AI 소프트웨어 뭐 알고리즘 개발하는 쪽이라면 우리나라 중국 쪽에 많이 뒤쳐져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GPT-3 이런 음성 모델을 가져다가 이제 바로 상용화하려는 시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상원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저희가 이제 비전 AI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이미 중국은 비전 AI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 1, 2,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음성 AI는 다만 로컬 랭귀지의 디펜던시가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각국에 따라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뭐 수천억 단위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 역량을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과거 뭐 KT도 지금 기가진이 스피커를 통해서 기존의 음성 인식을 해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인간하고 진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성 인식 부분은 해외의 역량하고 좀 비교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음성인식 우리나라의 언어로서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냥 어떤 단선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네. 그 서비스 로봇 영역 시장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시장의 잠재성인데 B2C 시장만이 굉장히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B2B 시장도 확대될 것인지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각사의 전략이 서비스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좀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이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서비스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저희 뭐 전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실내외나 아니면 실내에서 배달 로봇의 가장 큰 문제의 어려움은 뭐 법적인 규제는 정부에서 많이 풀어주겠지만 기술적인 허들이라 느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실내 환경이나 실외 환경에서 로봇이 완전으로 100% 자율주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항상 보면 이 5%의 롱테일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95%로 자율주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 5% 항상 이 사람이 개입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5%의 롱테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지 그쪽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커버리지를 갖고 갈 때 이 서비스 로봇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좀 기술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정우 대표님, 이상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B2C든 B2B든 미래에 많이 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B2B 시장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B2C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렌탈 시장도 있겠지만 구매하는 시장이 더 커질 것 같고, B2B 시장은 이제 렌탈을 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로봇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렌탈할 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그거를 뭐 유지 보수하고 원격에서 관리해 주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 먼슬리로 월 정액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시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저희는 이제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제 필요한 어떤 그 기술적으로 보면 한 80%가 같고요. 나머지 20%가 다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80%가 완숙도가 있으면은 다른 시장을 진출하는데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개발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한 회사가 독점을 해서 이 많은 시장을 다 하기는 어렵고 KT와 이제 베어가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 하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가 강한 회사와 이 R&D가 강한 회사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점점 이런 어떤 생태계가 커지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외식 시장만 봐도 미국에서 이제 $1 트릴리언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그- 정도면은 뭐 미국에서 뭐 광고 시장만으로도 구글, 뭐 페이스북 같은 대형 광고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외식 시장에서 어떤 자동화와 이런 로봇이 들어가려면 구글 사이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 회사가 독점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강점 있는 회사들이 파트너십과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이런 B2B 시장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어, 오늘 모이신 그 세 분의 패널을 보면 다 다릅니다. 이제 제조업체, R&D 업체, 저희 같은 KT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한 형제들도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로봇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이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을 보면 생태계 구조 자체가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반면에 서비스 로봇은 각 도메인마다 로봇도 형태가 틀리고 또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도 틀리고 폼팩터도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빙 로봇에서의 키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주요 기능들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시장들에 대해서도 계속 그 부분을 확인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결국 확대되려면 이제 그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개발 관점이나 제조입 관점이나 또 서비스 관점에서 하나 서비스 로봇의 주요한 특징을 보면 이 시장이 어떻게 확대될 건지 또는 진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때 우리가 하나 딱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로봇을 사용하는데 교육을 받고 뭔가를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확대되려면 사람이 로봇을 사용하는데 매우 인터랙션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되고요. 로봇은 핵심적인 기능에 집중하고 또 서비스 형태는 다양하게 기존에 쓰던 단말을 통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각자의 생태계가 이게 진화가 되어야 서비스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의 그 곡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서비스 로봇이 계속 복잡해지고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공장 안의 관리자나 메인터넌스 엔지니어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거든요. 50대, 60대 아줌마가 서빙 로봇을 쉽게 다루어야 되고 20, 30대 MZ 세대들이 아주 쉽게 다뤄야 하는 부분들, 이 유저 인터랙션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들이 결국 접점을 잘 만들어 나가야 시장이 궁극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UI, UX 관점에서 이 서비스 로봇을 또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 단장님 말씀은 이제 KT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 시장을 포착하고 그다음에 모델 개발하고 하드웨어는 아웃소싱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네네,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전체를 기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획에,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뭐 이미 대답하신 거긴 한데 KT가 로봇 사업을 다른 기업과 제휴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인트 예. 베인처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거 조금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은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피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네네. 예. 저희가 다른 서비스 로봇 업체하고의 제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베어로보틱스하고 협업을 시작한 이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이나 표준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베어로보틱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서비스 로봇 시장을 열어가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최전선에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제조 회사라면 충분히 협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정말 오늘 대화가 너무 풍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좀 교육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 질문 나온 것 중에 재난 분야의 로봇이 좀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가능성인지 뭐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다시 교육 분야에서 뭐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게 있는가? 왜냐면 그 교사가 가르치는 거 말고도 같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식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교육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과 교육 쪽에 어떻게 그러니까 로봇이 활용될 수 있을지 조금 의견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누구든지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교육 재난이나 분야는 교육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재난 분야는 저희도 검토해 본 적은 아직은 없어서, 예. 네. 좀 저희도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에 대해서는 고민이 아주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다만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는 케이스인데, 교육 분야에서는 로봇 이외에 다른 대체제들이 좀 충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태블릿이 됐든 아니면 다른 교육 기자재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제가 충분히 많아서 로봇의 차별화 포인트나 이 부분을 찾기가 아직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난 분야는 저희도 뭐 일부 다파나 이런 쪽에서 미국 쪽에서 참 많이 여러 가지 저기 사업들이나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크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좀 랩업을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오늘은 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얘기들이 뭐 많이 나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아까 이미 나온 거지만 조금 우리가 좀 글로벌 로봇 서비스 시장에서 그 앞으로 동향과 전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어떤 분야가 좀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좀 그 라이징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또 질문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특히 어떤 분야들이 좀 각광을 받을 게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미래 예언식으로 인사이트를 조금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해서 랩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효석 기사님, 하 대표님 이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 여러 번 다른 분들도 많이 여쭤보고 네네네. 원래 심플한 질문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이 있지만 물론 저희가 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비스 로봇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스타쉽 테크놀로지를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쉽 테크놀로지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실외 배달 로봇을 하고 있고 2016년도부터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몇천 대 배달 로봇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배달 로봇에 대한 시장은 아직 사실 실내 배달 로봇은 서빙 로봇에 비해서 이제 막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가장 많이 크게 발전 가능성, 시장이 많이 크게 되는 서빙 로봇 다음의 시장으로 볼 때는 저는 실내 배달 로봇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글로벌 전 세계 시장으로 이 로봇 배달 로봇의 발전하는 양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4달이나 아니면 6개의 바퀴 달린 로봇들이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가 대부분 주거 환경이나 한국 같은 데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로봇이 잘 맞지만 미국 같은 형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뉴로처럼 좀 소형 자율주행 형태가 더 많이 보편화될 거라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외 배달 로봇 시장이 가장 많이 이제는 상용화 단계로 갈 것 같고 대신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 다른 주거 환경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리콘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실리콘밸리에서 대부분 굉장히 많은 로봇 회사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로봇 분야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죽어 있었고요. 대형 투자 받고 망한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펀드레이징 하러 다니면은 굉장히 VC들이 싫어했어요. 우리 이런 데 투자하면서 많이 망해봐서 이제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이제 컸는데 이제 그 전에 그래도 이제 뜬 시장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쪽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빙 이제 외식 쪽을 이제 하고 있고 뭐 호텔이나 리테일부터 해서 또 다양한 어떤 물류의 니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A에서 B까지 날라야 되는 그런 곳들에서 이제 계속 제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이사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 이제 야외 배송 로봇도 이제 미국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스타쉽이 이제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어제 제가 뭐 키위라는 회사를 만났는데 거기도 주문을 이제 수천 대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또 2세대, 3세대들이 나오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있는 형태와는 또 많이 다른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또 달라진 어떤 생태계들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계속 새로운 걸 볼수록 또 새로운 게 또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발전해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갈지 굉장히 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 대표님, 이 단장님께서 이제 KT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검토를 하시면서 기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글로벌 동향을 늘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아까 하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한 3년에서 5년 동안 서비스 로봇, 특히 이제 미국, 유럽에서 많이 펀드레이징을 받았던 업체들의 거의 99%가 다 사실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로봇 생산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클로징하는 단계가 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분이 지금 실내 배송 로봇, 그 서빙 로봇과 같은 영역이고요. 지금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 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IFR이나 로봇 전문가 엑스퍼트 분들이 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 3년에서 5년 내에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시장이 많이 확대될 거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서비스 로봇에 다시 또 돌고 돌아서 들어갈 곳은 홈 로봇 쪽에, 홈웨어 쪽에 들어가는 부분. 그럼 과거에 홈 IoT, 뭐 스마트 홈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로봇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될 거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면서 다만 또 로봇의 형태가 아까 하정우 대표님 말씀하신 그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까 김효철 이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거 형태나 국가별 주거 형태 또 도시 구조상에 맞는 로봇들이 또 각자 또 별도로 개발되고 상용화할 수준으로 나아갈 것 같아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예언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분야고 다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크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마무리 코멘트로 끝내겠습니다. 테크놀로지 미래 방향을 조망하는 테크라이브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서비스 포춘 얘기도 나왔고 규모의 경제가 돼야지만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비로소 도메인이 확장될 수 있다고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너무 로봇에 대해서 세부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뭉툭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혁신에 좀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좀 업계 실무에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AI 뭐 윤리 이런 부분도 그 AI가 이제 뭐 인간에게 해악을 줄 때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 속도도 느리고 편익을 주는 서비스 로봇까지 이렇게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규제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아예 규제 자체가 서비스 로봇에 한정되어서는 예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국내에서 그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가장 선도에 계시는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나누신 얘기들이 또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해를 하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어떤 새로운 담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풍성해져야지만 좀 우리 서비스 로봇 시장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나.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서비스 로봇이 한 8% 9% 단계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이제 한 50% 60%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참여하신 이런 얘기들이 그 시장의 참여자들 좀 다양화하게 하고 그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MI 테크놀로지 리뷰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